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건축 환경 계획 원론 쪽에 1번의 일장 자연환경과 건축 부분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먼저 기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나왔습니다. 자, 1번 우리나라의 여름에 무더운 것은 온도도 높지만 거기 습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름 날씨는 고온다습합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더위를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 무덥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은 저온 저습한 형태의 우리나라 날씨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조금 더 춥고 여름에는 약간 더 무더운 이유가 이 습도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는 여름이 다습하고 겨울에는 저습한 형태의 우리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해안지방에서는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그래서 2번이 해안풍의 개념이죠. 그래서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죠. 그래서 육지는 보통 됩니다. 보통 육지가 식을 때 빨리 식죠. 그래서 빨리 데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해안풍이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고 보통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이렇게 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대기의 습도는 아침, 저녁이 가장 낮고 정오경, 온도하고 습도는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온도하고 습도는 항상 이 건축에서 온습도는 반비례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온도가 높은 습도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으면 습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 저녁 부분이 습도가 가장 높고 온도가 가장 높은 우리가 한 정오에서 약간 넘어서 한 2시 그 사이가 습도가 가장 낮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된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온도가 최대가 된 한 2시 전후 경우가 오후 2시 경우가 그때가 습도가 가장 낮습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여름과 겨울의 습도가 다 70%일 때 일생 속에 포함된 수증기 양이 같지가 않죠. 이 수증기 양은 보통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항상 달라질 수밖에 없죠. 보통 이 습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상대 습도는 실제 수증기량에 대한 분모의 공기 온도에 대한 수증기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기 온도는 겨울하고 여름철하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포화 수증기량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봐두시오. 그래서 이 3번 개념이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이 문제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일교차에 관한 설명. 일교차는 보통 최저가 되는 것이 일출 직전이 보통 온도가 최저가 될 거고 오후 2시경 정도 전후에서 보통 온도가 최대가 됩니다. 그 차이를 보통 일교차라고 하죠. 일교차. 그래서 일교차에 대해서는 1번, 일교차는 변하는 계절과 위치에 따라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겠죠. 계절에 따라 틀려지고, 그래서 계절은 보통 우리가 봄, 가을 같은데 일교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이렇게 추운 형태, 세면. 그래서 일교차가 봄, 가을에 보통 커지게 될 겁니다.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지는 평지보다 작다게 되죠. 분지가 보통 평지보다 크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해안하고 내륙하고 따졌을 때 보통 내륙이 크고 해안은 온도 변화가 좀 적죠. 일교차가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녹지가 있을 때 보통 적죠. 그래서 일반 토사만 모래는, 그래서 이제 사막지방 같은 데가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낮에는 데워지면 온도 올라가고 밤에는 빨리 식고, 그래서 이 녹지가 있는데 풀이나 이런 나무 이런 데가 있는 데가 일교차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연교차는 우리나라의 경우 몇 월달 평균 온도와 어느 달의 평균 사이의 차이가, 보통 가장 추운 달이 1월달이죠. 가장 더운 달이 8월달이고, 그 차이 평균 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연교차라고 하죠. 연교차. 5점 보시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한번 보시고 15번 문제. 자, 건축물을 설계할 때 지붕의 형태와 외관을 결정하는 때 중요한 요소적인 측면을 다뤘습니다. 그러면 지붕은 설계할 때 가장 기본인 것은 결과적으로 강수량이죠. 결과적으로 비나 눈의 양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그래서 강우량이나 이 적설량이 얼마여야 되냐에 따라서 이 지붕 형태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 눈이 별로 안 내리면 평지붕에 가까이 되지만 눈이 많이 올수록 보통 지붕의 경사도를 많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수량하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봐두시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강수량 개념이 되겠죠.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19번 문제 보시고, 다음 그림에, 자, 북위 36도 정도 되는 곳에 하지, 동지, 춘분, 추분날의 남중 태양 각도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어느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A가 태양 고도가 높을 때죠. 그럼 태양 고도가 높으니까 실내로 최대한 안 들어오죠. 이제 처마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그래서 차양이나 처마가 나갔을 때 태양 고도가 높은 하지일 때 바로 실내로 많이 유입이 안 되겠죠. A는 바로 하지 때 기준 잡을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자 중간이니까 추분하면 되겠죠. 춘분이고, 그 다음에 동지일 때는 자 태양의 고도가 낮으니까 자 실내 깊숙이 우리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낸 것이 바로 19번이죠. 그래서 하지가 태양 고도가 제일 높고 태양 고도가 낮은 게 바로 동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1번 개념이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 보시면 다음 중 1조율을 나타낸 식은 해가 나왔습니다. 1조율. 자, 1조율이란 것은 이것이 1조율이었죠. 1조율 개념은 1조율은 1조 시수를 갖다가 주간지수, 가조지수로 나눠준 거죠. 주간지수 또는 가조지수라고 하죠. 이걸 갖다가 백분율 한 거, 이것이 1조율 개념이 되겠죠. 1조율. 그래서 이거는 1번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2번 일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번에 겨울철에는 자 평지붕에 자 종일일상은 남쪽 벽보다 자 작다. 자, 그래서 이 겨울철에 일반적으로 자는 보통 겨울철에는 이렇게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있게 되면 이게 남측 벽면이고 이렇게 지붕이 있다라고 보시면 자, 이거죠. 그러면 이 남측 벽면이 사실 겨울의 경우는 이 남쪽 벽, 이것이 사실상 이 남측 벽의 이 벽면이 사실 가장 일사량이 많죠. 여기가 일사량이 최대가 됩니다. 일사량이 가장 많은 데가 여기죠. 그러면 여름철에 일사량이 가장 많은데 요거는 이제 겨울철은 여기가 일사량이 많고 이 겨울철에는 여기가 일사량이 최대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남측이 겨울철에는. 그리고 여름철의 경우는 이 지붕이죠. 여기가 여름철에 가장 일사량이 많죠. 이 지붕이 여름철에 일사량이 가장 많습니다. 일사량이 가장 많을 때는 요거는 여름철이 여기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 남벽면은 여름철의 경우는 일사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1번은 자 그래서 남쪽벽이 많으니까 작다 맞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평지붕 종일일상이 남쪽보다 커요. 그래서 일반적 동서 그래서 제일 여기가 여름철 일상이 가장 많은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겨울철은 서쪽 벽의 종일 일상이 남쪽 벽보다 크다게 되죠. 그래서 겨울철은 제일 많은 데가
바로 이 남쪽 벽면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동쪽 벽의 종일상은 남쪽 벽보다 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동쪽 벽이 사실 더 많습니다. 남벽이 동서는 같고 동서는 같이 봐주고 이 남쪽이 적습니다. 여름철은 지붕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동서벽 그리고 남벽 뭐 북쪽벽이 가장 적은 건 당연한 거고요. 보시면 되고 그래 그 순서가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2번 보시면 다음은 자외선, 도로노선, 금강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은 온도수당 단위를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자, 나노메타 기준으로 알아두시고 나노메타. 그래서 온도수당하고 나노메타는 단위가 약간 차이가 있죠. 그건 10의 마이너스 8성이고 나노메타는 10의 마이너스 9성메타고 그래서 이 나노메타로 잡으세요. 290에서 320 나노메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노메타 단위를 씁니다. 나노메타 290에서 320 나노메타의 파장을 쓴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걸 금강선이라고 했죠. 금강선. 우리가 세포 발육을 촉진해주고, 그 다음에 백혈구, 혈색소, 이런 칼슘이나 이런 것을 철분 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강선 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하의 에르고스텐이 작용해서 비타민 D를 형성해준다. 그래서 이 태양빛을 좀 많이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만들기 때문에 간략히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온도수통 단위를 지금은 안 씁니다. 나노메타 단위를 쓰니까 그래서 나노메타로 수정해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0을 하나씩 띄면 나노메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 점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번에 보시면 자외선의 주작용이 아닌 거. 그래서 자외선을 보통 화학선이라고도 하죠. 살균작용이나 또는 생물의 생육작용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열과 빛의 작용은 열은 보통 적외선이고 빛은 가시광선이죠. 그래서 4번에 열은 보통 적외선 그리고 빛은 가시광선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24번은 4번 개념이 자, 네, 그거는 보통 열은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해서 열은 적외선이고 빛이 가시광선입니다. 빛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좀 풀어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설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설계 문제를 보시면 조명 설계 쪽에서는 3번 문제 보시고 조명 설계에서는 3번에 좋은 조명이 조건이 아닌 것. 자, 적당한 조명 돼야 되죠. 적당한 조명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눈부심은 생기면 안 되죠. 약간 눈부심은 현이 생기면 불쾌감이 생기죠. 그래서 눈부심 현상은 아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당한 대비 있어야 되겠죠. 조명도. 그리고 적절한 강운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강운을 잘못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적정한 강색이라든지 색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조명이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자 6번 문제 보시면 자 실내 조명을 설계할 경우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것인가 해놨습니다. 실내 조명. 그래서 실내 조명 설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저것을 우리가 하게 되죠. 소요 조도 결정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거실에 소요 조도 결정이 꼭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요 조도. 그래서
뭐든지 부하량 산출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조명 쪽에서는 소요조도가 그것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소요조도를 가장 먼저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요조도 결정이 가장 먼저가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전등의 이제 종류, 자, 이를 갖다가 우리가 결정하죠. 그리고 나서 거기 나오는 3번에 나오는 저거인데 조명 방식, 조명 기구 선정이 다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소요조도 결정이라는 점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9번에 보시면 9번 문제, 착상 위에 밝히는 전등에서 거리의 관계에 대한 기술죠. 자, 조도는 거리의 역자성 법칙에 대해서 해놓은 것이 바로 자, 그 9번 문제가 되죠. 거리의 제곱에 우리가 반비례했습니다. 그래서 조도의 역자성 법칙 알아두시고, 그래서 조도는 보통 이렇게 되죠. 이 강도를 갖다 거리의 제곱으로 나누죠. 거리의 역자성의 법칙, 바로 거리의 이제 제곱의 반비례 개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9번은 4번이 되겠죠. 4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광창의 위치로 적당하지 않는 것 해가 나왔습니다. 자, 보통 적당하지 않은 것 해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1번, 자, 병실이네. 병실은, 자, 동남 되겠죠? 동남 되고, 그 다음에 2번 제도실은 북쪽. 그래서 제도실은 인공 조명을 많이 해야 되죠. 저도 또 균일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북쪽 해주면 되고, 미술관은 천창 형태가 좋겠죠. 전광창 형태, 천창 형태 이런 형태 좋겠죠. 그리고 정밀기계는, 자, 정밀기계는 남쪽에 하면 안 되죠. 정밀한 것들은 전부 다 제도나 이런 정밀도를 요하는 것은 북측 형태가 좋습니다. 북측. 그리고 수술실은 보통 인공 조명하니까 방향은 안 봤는데, 혹시 채광을 하게 되면 북쪽 쪽을 해야 되죠. 수술실 같은데도. 그런 개념 우리가 간략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자, 간접 조명을 직접 조명에 비교한 기술 중, 자, 우리가 틀린 것은 이제 간접 조명을 직접 조명에 비교하네.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직접 조명하고 간접 조명적인 측면, 간접 조명을 직접 조명에 비교했습니다. 직접 조명. 직접 조명하고 비교했을 때,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빛의 이용률이 크다. 빛의 이용률은 얘가 크죠? 빛의 이용률은 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얘가 빛의 이용률이 클 겁니다. 이용률은, 자, 직접 조명이 크죠? 직접 조명이 클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강한 음영은, 자, 얘가 있죠? 간접 조명은 없고, 음영이 없고요. 거의 없고, 얘는 직접 조명 음영이 있죠? 음영은 그림자리에죠? 강한 음영이 있죠? 음영이 있는 것은 얘고요. 그래서 봐두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눈이 부시지 않다. 눈부심 현이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눈부심이 없죠? 그런데 이거는 직접 조명은 눈부심 현이가 생기죠? 눈부심이, 자, 우리가 발생이 되고, 예, 직접 조명의 개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도가 균일하다. 바로 이 직접 조명이 조도가 균일했죠? 균일하고. 요거는 조도는 불균일하죠? 조도가 불균일한 것이, 자, 얘가 불균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조도고, 간접 조명은 저조도고, 그 다음에 직접 조명은 고조도 형상이죠? 고조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 간접 조명은, 자, 우리가 비교했을 때, 얘는 시설비적인 측면은 얘가 비싸다. 그래서 시설비가 여기 비싸고, 시설비는
이것이 쌉니다. 시설비가 싸다. 그러면 보통 간접 조명은 보통 빛의 방향이 상향 비율이 높은 거였죠. 상향 비율이. 간접 조명은 상향 비율이 빛의 상향 비율이 90에서 자 100%고 그 반면에 직접 조명은 하향 비율이 빛의 하향 비율이 90에서 100% 되죠. 그럼 나머지 퍼센트가 반대 방향이죠. 얘는 하향 비율이 0에서 10%고 얘는 상향 비율이 0에서 10%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접 간접 조명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간단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봐두실까? 저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보시면 33번에 건축화 조명에 관한 기술 정터인가? 건축화 조명이란 것은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이나 이런 것을 일치화시켜서 우리가 조명하는 것을 보통 건축화 조명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1번에 건축화 조명은 조명기구를 특히 노출시키지 않고 벽이나 천장이나 이런 보 같은데 건축 구조체 자체를 발광체로 한 조명이 보통 건축화 조명이죠. 그래서 조명 능률은 높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건축화 조명을 하면 거의 다 간접 조명 형태가 많다 보니까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능률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광면이기 때문에 자 빛이 확산해서 음영이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주간과 야간 시의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되고 그리고 특히 자 얘는 시설비적인 측면을 많이 들어가죠. 건축화 조명은 시설비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가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건축화 조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눈부심이 거의 없죠. 눈부심이 적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6번 보시면 자 정강으로부터 자 가정할 수 있는 평균 구면의 강도가 1500 칸델라의 램프가 반지름 1.5m인 원형의 탁자 중심 바로 위에 2m 위치에 설치된 이 탁자에 자 모서리 끝부분의 조도를 구하세요. 이렇게 해놨네요. 모서리 끝부분. 그래서 조도는 자 우리가 자 강도의 거리 자성으로 나눠준 건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자 바로 내려왔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이 자 원탁의 끝부분이라 했죠. 원탁자가 있을 때 여기에서 2m 위치인데 자 이 탁자 지름 반지름이 1.5라고 했죠. 1.5. 그럼 결과적으로 요 높이에 있는데 여기에서 자 이 거리를 구해죠. 이 빗병 거리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이 거리 1.5m 되니까 이 빗병 거리를 이 거리를 구하고 이 빗병 거리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로 내려온 게 아니니까 이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 값을 적용해야 되죠. 예. 이 코사인 세타 값을 우리가 구해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값을 구해 가지고 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실 때 그러면 이 빗병 거리는 이거의 자성에 그러면 2의 자성 플러스 1.5의 자성에 루트하면 자 빗병 거리는 피타고라스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 거리는 나오는데 그러면 2의 장 4에다가 1.5에 2.25, 6.25죠. 6.25를 루트를 하면 자 2.5가 나오겠네. 그래서 이거는 2.5가 나올 겁니다. 이 빗병 길이. 그래서 일단은 이 거리를 계산했다. 2.5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사인 이 세타 값이 이게 2.5가 되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고 코사인 세타는 2.5분의 자 2가 되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2분의 2 되니까 코사인 2 되니까
0.8 되겠네. 코사인 세타 값 0.8이 되니까. 그러면 조도는 자, 이 강도를 갖다가 거리의 자성인데 요거는 코사인 세타를 고려해 줘야 되죠. 직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빛이 코사인 세타 값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 강도가 현재 얼마인가 하면 1500이었고 1500에 그다음에 거리의 자성이니까 거리의 자성이 2.5의 자성 개념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 0.8을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5의 자성 6.25죠. 곱하기 하에서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자, 그래서 192가 나오죠. 192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산할 때 자, 일단 빗변 길이를 구하시고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에 의한 자,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구하시고 대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강도 그래서 이 조도를 구하는 문제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 36번 가지고 우리가 다뤘습니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38번 보시면 38번 문제 창의 현이현상 눈부심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수평 수직 루브 설치하면 루브는 자 우리가 조절해 주는 거죠. 예, 제가 조절해 주는 게 수평인데 보통 수평 루브는 자 태양의 고도를 조절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빛의 방위각을 조절한 게 수직 루브죠. 수직 루브로 설치해 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양을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돌출시키면 자 최대한 우리가 여러분들 이 햇볕을 가려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저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그냥 이렇게 자 모자를 안 쓰고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눈이 부시죠. 눈부심이 생기는데 창이 있는 모자를 딱 쓰면 창이 있는 눈이 덜 부시죠. 그것처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내의 반사율은 감소시킨다는 것은 그래가지고 어둠에 그러면 눈부심이 더 생기죠. 그래서 반사율은 증가시켜줘야지 눈부심이 적습니다. 보통 눈부심이 생긴다는 거기가 조도가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사율을 증가시켜야지 눈부심이 방지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44번 문제 보시면 실의 길이가 9m, 폭 7m, 작은 면의 강은까지 거리가 2m인 방에서의 실지수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방의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 XY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방의 가로 길이에다가 세로 길이를 곱해가 분자해 놓고 그래서 실지수는 이런 거죠. 그래서 방의 가로 곱하기 세로 길이를 갖다 가로하고 자 이 실기피하고 폭을 갖다가 곱해 주시고 9m 곱하기 7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강운의 정강까지 높이 2m에다가 그래서 길이하고 실의 길이와 폭을 갖다가 플러스 해 주면 돼요. 플러스해서 2배 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약 1.9 이렇게 나올 겁니다. 9687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 2로 하면 되겠죠. 실지수는 2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깊이에다 폭을 곱해 주시고 지수란 것은 깊이에 곱하기 폭을 한 것을 분자에 두고 길이와 폭을 플러스해서 높이를 곱해 주신 것으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실지수 개념이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음양설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설계. 자, 음양설계 부분에서는 우리가 받을 문제
자, 1번 문제 보시고 3장의 음향설계. 자, 1번의 소음 방지 대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번의 발생 소음의 감소나 격리시켜줘 소음을 최대한 적게 하거나 격리시켜주는 게 소음 방지 대책이겠죠. 그다음에 건물 배치에 따른 소음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건물 배치에 따라서. 그래서 건물 배치가 이 대항 배치가 되어 있을 경우는 우리가 중간에서 에코 현상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물 배치. 그럼 건물 배치는 도로변에다 소음원 쪽으로 건물의 후면을 배치한다든지, 그리고 건물과 동의 동을 약간 어긋나게 한다든지 이런 배치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사 처리한 소음 차단. 반사는 우리가 에코 현상이, 폴리스 에코 현상이 생기죠. 음을 반사해서는 안 됩니다. 소음 증가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터널 같은 데에서는 반사가 되죠. 아 하면 자꾸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 처리한 소음 차단은 이거는 문제가 되죠. 소음 증가의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구조체 차음성 향상 되겠죠. 그래서 구조체가 차음성은 보통 밀실할수록 차음성이었죠. 그럼 무겁고 밀실하게 처리해서 차음성을 증가시켜 주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마감 재료는 흡음 재료를 써주는 거죠. 천장이나 벽의 마감 같은 것은 흡음 재료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미 발생한 소음은 실내에서 흡수해서 없애주는 형태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 측면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음 방지 대책으로 여러분들 집 같은 데서는 저런 걸 해주면 좋죠. 현관 부분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런 데는 뭐 중문을 갖다가 현관 부분에 설치해 주는 방법, 이것도 소음을 줄여주는 방지 대책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이 바닥 구조체를 두껍게 하면서 바닥을 이중 구조 형태로 등 구조로 설계해서 충격을 완화해 주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런 경량 충격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저런 거 있죠. 뭐 카펫이나 이런 고무 매트 같은 거 깔아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건축 음향상 음속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온도죠. 이 온도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건 관계없죠. 뭐 진동수, 강도 이런 관계없고 온도가 영향을 줍니다. 온도. 그래서 우리가 식이 331.5에다가 플러스 0.6T죠. 그래서 온도하고 관계가 있지 다른 요소하고는 음속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온도가 자 영향을 줍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보통 음속은 빨라지죠. 그래서 온도하고 영향을 준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자, 직접음과 반사음의 차이가 얼마 이상의 경우 반향이 생기는가? 이거는 20분의 1초죠. 20분의 1초 이상이면 우리가 생깁니다. 보통 음이 보통 소리의 속도를 340m로 보죠. 세크초당. 그래서 340에 20분의 1 하면 되죠. 그러면 20분의 1이니까 17초 되겠네. 17m. 340분의 20분의 1초 하니까 그래서 약 17m 되겠습니다. 보시면 됐고, 그 다음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개념, 그거 한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소리의 잔향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실내 흡음률이 높은 재료를 많이 사용하면 잔향 시간은 짧아지죠. 흡음을 많이 하면 잔향 시간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강연하거나 이런 데는 재료를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반사를 안 생기게 처리해야 되겠고, 근데 음악을 할 때 노래를 부르거나 이럴 때는 약간 잔향 시간을 줘야 되죠. 그럴 때는 흡음제를 덜 써야 됩니다. 잔향 시간을 쓰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일반적으로 큰 방은 작은 방보다 자양시간이 짧다. 자, 자양시간은 큰 방이 자양시간이 길죠. 방이 커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강당이나 넓은 데 하면 소리가 오랫동안 이래 자양시간이 남습니다. 방이 클수록 보통 자양시간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중이 많으면 자양시간은 짧아지죠. 청중이 흡수해버립니다. 청중 사람은 흡음재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머리카락도 있죠. 옷 있죠. 올록볼록하죠. 그래서 흡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연할 때보다 들을 때가 자양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그래서 강연보다 노래 같은 게 있죠. 이럴 때가 자양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양시간은 보통 이렇게 봤죠. 자양시간은 보통 비례상수 보통 얼마인가? 0.162 이 비례상수에다가 곱하기 실의 용적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의 크기가 크면 자양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게 실의 용적과 흡음력으로 나누어준 거죠. 이것이 자양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실의 용적이 커지면 자양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흡음력이 크면 자양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통 흡음력은 이렇게 하면 되죠. 흡음력은 이 실내 이 표면적이 많아야죠. 실내 표면적에다가 곱하기 보통 평균 흡음률을 하면 되죠. 평균 흡음률을 갖다가 곱해준 거. 이것이 흡음력 개념이 되죠. 그래서 흡음을 많이 하면 자양시간 짧아집니다. 실의 용적이 크면 자양시간은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시면 다음 평면 형태에서 음향효과가 좋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음향효과. 그러면 음향효과가 좋으면 에코 현상이 생기면 안 돼요. 에코 현상. 그리고 음이 중첩되면 안 되죠. 둥글거나 이러면 음이 집중 중첩돼 에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나란한 벽면이나. 그러니까 나란하면 안 되죠. 약간의 경사를 가지면서 그런 형태의 평면 형태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바로 3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칭형 형태가 되면 이 나란한 면이 있거나 또는 원형이 되면 에코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음의 중첩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번이 적합하겠죠.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번 보시면 다음 각 재료 중 흡음률이 가장 큰 거. 보통 흡음률은 비중하고 많이 관계있죠. 보통 비중이 작을수록 흡음률이 좋습니다. 비중이 크면요. 흡음률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도하고 관계가 있죠. 경도가 보통 크면 보통 흡음률은 떨어져요. 작을수록 흡음률이 좋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비중만 가지고 봐도 되겠죠. 제일 가벼운 게 리노리움 아닙니까? 이런 게 흡음률이 클 거고, 그러면 이제 묵은 것들은 보통 흡음률이 큰 것이 아니라 보통 차음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유리나 이런 대리석 같은 거는 차음률이 크지 흡음률이 큰 개념 아니죠. 그래서 흡음률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번 문제. 세이빈의 잔향 이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해서 나왔네요. 1번에 자양시간은 음원의 위치 및 측정 위치에 무관합니다. 무관하고요. 그리고 2번에 자양시간은 흡음재를 붙이는 위치에 따라 이거는 관계 없습니다. 위치와 무관합니다. 자양시간은 위치하고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자양시간은 실의 용적하고는 관계있죠. 실의 용적하고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자양시간은 흡음재료에 따라 달라지죠. 흡음력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두도록 해두시고, 그래서 2번 개념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31번 문제를 보시면 근우센의 음절의 명료도와 관계된 요소가 아닌 것해가 나왔습니다. 음절의 명료도 요새는 강연자의 음성에 우리가 평균 레벨의 관계겠죠. 이 목소리가 크냐 작으냐 레벨의 관계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방의 잔향 시간 영향을 줄 겁니다. 잔향 시간 영향을 줄 거고, 그 다음에 그 실의 소음 레벨 영향을 줄 거고, 이제 방의 형태의 개념이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이 실의 수용 인원은 음절의 명료도와 관계된 요소는 아니다. 그래서 부분 정리를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분야를 보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열전달부, 건물의 열전달이나 공기환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뒤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